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제 언어학의 이해 10강이죠. 10강. 벌써 10강이네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좀 컨디션 상태가 이 메롱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언어학의 이해 벌써 이제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것은 이 앞 시간에 이제 언어학의 분류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봤고요. 이번에도 역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통사론과 의미론, 활용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먼저 통사론을 좀 봅시다. 통사론. 그럼 통사론이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통사론이라는 것은 단어들이 단어군과 문장을 형성하기 위해 결합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군과 문장을 형성하기 위해 결합하는 방식이 뭐냐 이것이 통사론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통사론에서 중요시되는 개념이라는 것은 단어군과 문장을 형성하기 결합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 성분들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성 성분들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통사론적 구성 성분이 중요한 이유라는 것은 결국 통사적 조직 체계 안에 부여한 무엇인가와 그 무엇인가의 의미 사이의 대립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를 보면 이런 거죠. 장은 고향을 그리워한다. 장은 자신이 살았던 지역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다. 릭은 개를 산책시킨다. 자, 여러분 이 세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장은 고향을 그리워한다. 장은 자신이 살았던 지역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다. 릭은 개를 산책시킨다. 자, 그냥 여러분들이 일상 봐도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보시면 A와 B는 관련성이 있는 것 같은데 C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것 같이 보이죠. 내용상. 내용상. 그런데 이게 통사론의 구조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느냐 그랬을 때 먼저 A와 B의 문장이라는 것은 한정된 문맥 안에서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한정된 문맥 안에서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뭐예요? 그렇죠. 고향을 그리워한다. 고향을 그리워한다. 자신이 살았던 지역이 고향이겠죠. 그 다음에 그리워한다. 향수겠죠. 그러니까 고향이 다른 말로 그러니까 풀어져 나온다면 자신이 살았던 지역이 될 것이고 향수가 다른 말로 풀어져 나온다면 그리워한다가 되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의미상으로는 유의미한 그러니까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단어들의 범주와 이들의 관계라는 것은 매우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A와 C를 보면 A와 C는 의미상 전혀 관계가 없죠. 장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릭은 개를 산책시키죠. 그런데 통사론적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 장은 주어죠. 릭은 주어죠. 고향을 개를 목적어죠. 그리워한다, 산책시킨다, 수로죠.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수로 형태. A, C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통사론적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구조를 가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A와 B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통사론적 의미로 본다면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A와 C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통사론적 접근 방식이라는 겁니다. 구성상. 다음으로 이제 통사적 구조의 애매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통사적 구조의 애매성. 그러니까 엄표라는 것,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엄표라는 것은 단순한 단어들의 나열이 아니라 단위 유형과 이들이 개입할 수 있는 결합에 있어서 제약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예를 들어 보시면 아실까? 어, 예시를 보시면 여기 이제 이게 프랑스 말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교재에 보면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의 의미를 읽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십니다. 뭐냐 이런 거죠. 어, 디사 챔브레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저도 불어를 잘 못하니까 디사 챔브레라는 이 문구가 보호로 기능할 때는 해석이 레옹은 자신의 방에 있는 꽃다발을 보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디사셈블레라는 것이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장소의 상황 보호로 사용이 됐다. 그냥 보호가 아닌 상황 보호로 사용이 됐다. 그러면 위치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앞으로 가죠. 디사셈블레라는 게 앞으로 가게 되고 레옹 빌레 잘 모르겠네. 이게 뒤로 가게 된다면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뀌게 되면 그때의 의미라는 것은 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레옹은 그의 방에서 꽃다발을 봤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방에서 꽃다발을 본 것이고 위의 것은 동일한 그러니까 문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위치가 바뀜에 따라서 의미가 모호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레옹이 자신의 방에 있는 꽃다발을 본 게 위의 문장이라면 아래 문장은 레옹이 자신의 방에서 꽃다발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방에서 꽃다발을 봤다면은 그 꽃다발이 레옹의 방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레옹의 방에서 바라본 창문을 넘어서 누군가가 들고 있는 꽃다발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옹이 자신의 위의 것은 자기 방 안에 있는 꽃다발인 것이고 아래의 내용이라는 것은 방 안에 있는 꽃다발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문 밖에 있는 꽃다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순서가 바뀌어버리면서 통사구조 안에서 구조의 애매성이 생겨버린다. 이게 통사적 구조의 애매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기능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상황도 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위치. 여기서 위치 보면은 통사적 구조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단위들의 배열이 다르더라도 초래되는 의미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단어들의 연속체에서 다른 통사적 구조를 갖더라도 동일한 통사적 구조를 결합시켜 동일한 단어들의 순서를 바꾸는 다른 결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예시를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자, 이 세 문장이 있습니다. 장과 함께 상사는 자주 토론한다. 상사는 함께 자주 토론을 한다. 장과. 상사와 장은 함께 자주 토론한다. 자, 이 내용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장과 함께 상사는 자주 토론한다. 상사는 함께 자주 토론을 한다. 장과. 상사와 장은 함께 자주 토론을 한다. 자, 세 문장의 의미는 동일하죠. 의미는 동일한데 어떻습니까? 순서가 바뀌어 있죠. 다른 통사적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도 단어들의 배열이 달라지고 있는데 단위들이 배열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래도 초래되는 의미, 그러니까 이 문장의 내용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바뀌고 있지만 초래되는 의미라는 것은 결국 장과 상사가 자주 토론을 한다는 것으로서 동일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통사적 구조 안에서의 동일성이 되겠죠.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니까 위치가 바뀌더라도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통사적 구조 안에서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과 이야기해 봐야 될 게 관계가 인정되어 있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더라도 구성 성분들 간의 관계가 변형되면 의미가 같은 문장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동일한 구조 안에서도 단어가 바뀌어가지고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시를 보시면 아시죠? 자, 이 두 문장 있죠. 고양이가 개를 공격한다. 개가 고양이를 공격한다. 자, 주어, 목적어, 수어의 관계죠. 그런데 거기서 고양이가 개를 공격한다. 개가 고양이를 공격한다. 고양이와 개가 서로 순서가 바뀌고 있지만 그것이 순서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돼 버렸죠. 그러니까 구성성분들 간의 어떤 순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구성성분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내용은 전혀 다른 의미가 돼버린다는 거죠. 위에는 어떻습니까? 구성 성분들이 좀 달랐잖아요. 구성 성분들이 다른데도 순서가 바뀌더라도 의미는 동일한 그런 형태가 있었다면 여기서는 뭡니까? 동일한 구조를 가진 안정된 관계죠. 그렇지만 구성 성분인 개와 고양이의 관계가 달라져 가지고 전혀 다른 의미의 문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통사론 안에서 여러분들 보면 어떠한 그 통사적 구조는 동일하더라도 통사적 구조는 동일하더라도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한 뭡니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통사적 구조가 달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상으로는 동일한 것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통사론의 어떤 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단어들과 그것들과 문장을 형성하는 그 통사 안에서의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동일한 구조더라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한 서로 다른 그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도 동일한 의미를 유사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바로 통사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게 의미론입니다. 의미론. 그래서 이 의미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의미론은 언어의 즉 단어의 구, 문장, 그 다음에 단어 그러니까 단어, 그 다음에 구, 그 다음에 문장 이런 것들의 의미를 연구하는 거. 말 그대로 의미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것들이 가지고 그 단어라든지 그 구라든지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의미론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의미론의 접근 방법에 따른 구분이 있는데요. 먼저 문장의 총체적 내용은 문장의 구성 요소인 단어의 의미와 통사론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법에 따른 구분이죠. 접근 방법에 따른 구분. 그래서 첫 번째가 문장의 총체적 내용이라는 것은 결국 문장의 구성 요소인 단어의 의미와 통사론, 앞서 살펴봤던 그런 통사론이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통사론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 의미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결정된다라는 게 통사론의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단어의 의미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문장의 의미에 접근해야 된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단어의 의미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단어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구조화된 것들을 통해서 문장의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 이것이 한 입장이면 또 다른 입장은 의사소통의 진정한 단위는 문장이기 때문에 직접 문장의 단계에서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선 그 의미론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단어가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과 여기서는 문장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 이 두 입장으로 갈린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의미론은 어떤 단어 중심의 입장과 문장 중심의 입장으로 나뉘어서 그러니까 단어 중심 안에서 통사론에 따라서 구조화된 것들을 이해하자. 이것이 한 입장이었고 또 다른 한 입장은 문장 자체를 가지고 문장 그 자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론의 어떤 중요 개념으로서 먼저 어휘의 모호성이 있습니다. 어휘의 모호성. 그 어휘의 모호성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가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가질 때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거 예시를 들어보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눈을 본다. 그는 눈을 본다. 그는 눈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눈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의 눈을 본다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내리는 눈을 본다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눈이라는 것이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뭡니까? 우리가 어떤 문장 안에서 이야기를 할 때 어휘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모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눈 그런 거. 그러니까 그는 눈을 보고 있다 할 때 그는 눈을 보고 있다. 와, 눈을 보고 있다. 사람이 눈을 보고 있는 거죠. 그는 눈을 보고 있다.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휘의 모호성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동의성입니다. 동의성이라는 것은 같거나 유사한 의미를 가지면서 형태가 다른 두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겠죠. 이건 역시 예시를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big과 large 하면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big과 large. 그렇지만 형태는 완전히 다르죠. big이라는 것은 뭐 이를테면 치수, 정도, 양 등이 큰 걸 이야기하고요. large라는 것은 규모가 크고 양이 많다. 이런 것 쓸 때 large를 쓰죠. 그러니까 large 사이즈 주세요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large 사이즈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뭐 바지를 입는다 그랬을 때 바지는 라지 사이즈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빅버거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먹는 데 있어서 크다 이런 의미로 쓸 때 빅 이런 것들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형태는 전혀 다른 것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게 동의성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뭐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으로 하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위성. 하위성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의 의미가 좀 더 일반적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가 더 큰 일반적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개라는 게 있을 때 개의 의미에 있어서 개라는 것은 동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개라는 단어는 동물의 하위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동물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하위 개념으로서 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동물이 있고 동물 밑에 뭡니까? 포유류, 그다음에 뭐 양서류 이런 것들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포유류죠. 그래서 그 포유류와 같은 고래, 같은 종이죠. 그것이 하위 개념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라는 것도 역시 뭡니까? 인간이라는 하나의 독립 개체로서 존재하지만 이 인간은 뭐의 하위 개념입니까? 동물의 하위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위성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 하위성 개념 안에 포함성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함성이라는 것은 예를 뭐냐면 포함의 관계라는 거죠. 포함의 관계이다. 그래서 지시 대상의 계층 범위가 작을수록 한정적인 특징을 가지게 된다라는 건데요. 한정적이 되는 거예요. 지시 대상의 계층 범위가 작아질수록 그 범주가 한정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이라는 것은 동물은 지시 대상의 계층에 대해 개보다 더 포함적이죠. 동물이라는 것은. 왜? 동물 안에는 토끼, 고양이와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지시 대상의 계층보다 훨씬 더 큰 범주에서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를. 그런데 개라는 것은 이해의 특성적 관점에서 본다면 동물보다는 더 포함적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개는 개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동물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라는 것이 개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동물들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와 토끼가 가지고 있지 못한 특성을 개는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더 포함적이라는 거죠. 개가. 하위범주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 동물이라는 것 단어가 가지고 있는 포함성이라는 것은 고양이, 토끼와 같이 다른 것들도 다 포함할 수 있다.
라는 것이 포함적이다라고 본다면 개라는 것은 동물보다는 위에 내용을 놓고 본다면 덜 포함적이죠. 그렇지만 개의 특성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개는 다른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 특성적 측면에서 포함적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를 못 하셔도 그냥 이런 정도가 포함이다 라는 정도로 그냥 동물 이야기만 이해하고 가십시오. 동물 가서 개는 포함적이다 이런 정도. 하위성 개념 이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포함적도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중복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중복. 그래서 의미가 하고 있는 게 바로 중복이죠. 두 단어의 의미가 겹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시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암컷이라는 의미 자질을 놓고 본다면 누이, 여족화, 숙모, 어머니는 중복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두 단어의 의미가 겹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이도 사람이고 여족화도 사람이고 숙모도 사람이고 어머니도 사람이죠. 더불어서 누이도 암컷이고 여족화도 암컷이고 숙모도 암컷이고 어머니도 암컷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네 의미 자질은 이 네 단어는 같은 중복된 의미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여족화 대신 남족화가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뭡니까? 중복의 의미가 깨져버리죠. 왜요? 사람이라는 것은 동일한 중복을 동일한데 거기에 암컷이 아니라 만약에 남족화가 돼버리면 수컷이 들어가 버리죠. 그렇게 돼버리면 의미 자질이 중복되는 것이 깨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두 단어의 의미가 겹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중복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러한 중복과 하위어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위어는 아까 살펴봤던 하위어가 있죠. 개라는 것은 그러니까 동물의 하위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중복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또 하위어는. 하위어는 상위어의 의미를 포함하는 관계지만 중복은 포함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포함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예로 이런 거죠. 소나무는 나무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모든 누이가 숙모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나무는 나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소나무가 하위 개념이고 나무가 상위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라는 것은 나무라는 상위 개념의 의미를 포함시키고 있죠. 포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누이, 숙모는 누이와 숙모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둘이 중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모든 누이들이 숙모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함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누이는 숙모가 될 수도 있고 조카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복의 의미 그러니까 사람과 암컷이라는 둘을 중복시켜서 포함시키고는 있지만 누이, 여조카, 숙모, 어머니는 의미상으로는 안에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건 맞지만 그들이 서로 어떤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하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포함 관계는 상하잖아요. 얘들은 모두 똑같은 평등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중복과 하이어를 구분시켜 놓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반의성입니다. 반의어죠. 반의어. 반의어이기 때문에 이 반의어라는 것, 반의성이라는 것은 의미가 상충되거나 상호되는 의미와 관계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충이라는 것은 상호 충돌하고 있는 거죠. 상호 충돌하고 있거나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호 충돌하고 있는 것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반의죠. 그 다음에 상호 관계성이라는 것은 팔다 사다와 같다라는 거죠. 파는 것과 사는 것. 이것은 상호 충돌이라보다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반의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적 반의어가 있죠. 이분적 반의어라는 것은 두 단어 의미 사이에 어떠한 중간 의미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단어가 그러니까 이분법 딱 둘로만 나눠져 버린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죽음과 삶이죠.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라는 것은 중간적 의미가 없죠.
여러분 뭐 죽었다가 잠깐 뭐 살았다가 또 잠깐 죽었다가 이런 것은 없죠. 그냥 산다, 살았다, 죽었다. 죽음과 삶이라는 것은 중간이 없는 이분법적 반이어로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딱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분법적 반이어이다. 거기에 비해서 정도적 반이어라는 것은 두 반이어 사이에 중간적 의미가 낄 수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간적 의미가 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보시면 핫과 콜드라는 게 있죠. 핫 뜨겁다, 콜드 차갑다죠. 거기 안에는 차갑다, 뜨겁다, 뜨겁다, 차갑다 사이에는 따뜻하다, 웜이나 시원하다, 쿨과 같은 중간 의미의 단어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끼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핫과 콜드 사이에.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죠. 따뜻하다, 시원하다. 분명히 뭡니까? 또 의미상으로는 따뜻하다, 시원하다는 서로 반의의 관계에 놓여 있긴 하지만 이것은 정도적 반의어라는 거죠. 핫과 콜드 이런 것들과 같이. 예. 왜요? 자, 뜨겁다, 차갑다와 따뜻하다, 시원하다는 의미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서로 대립관계이면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어디에서 쓰여야 하는가에 있어서는 단어 활용도 측면에서 본다면 전혀 다르게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핫한 것과 핫과 웜의 쓰임은 다르잖아요. 유사한 의미지만. 근데 콜드와 쿨의 쓰임도 역시 다르죠. 유사한 의미이긴 하지만. 하지만 이들이 서로 그러니까 핫과 콜드 같은 정도적 반이어 사이에 웜과 쿨과 같은 단어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정도적 반이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상반적 반이어라는 게 있죠. 상반적 반이어. 상반적 반이어라는 것은 두 단어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견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의 관계입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위아래 같은 것들이죠. 두 단어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견해가. 무슨 얘기냐? 위아래라고 하지만 이를테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소파 위에 벽화가 있다면 소파는 벽화 아래에 있다. 이렇게 위와 아래의 관계죠. 그런데 벽화의 입장에서 보면 소파는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벽화가 위에 있으니까요. 소파 위에 벽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벽화 입장에서 본다면 소파는 아래에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소파 입장에서 본다면 벽화는 소파의 위에 있는 거잖아요. 소파의 위에 있는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와 아래의 관계가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 그런 관계. 그게 바로 상반적 반이어라는 겁니다. 상반적 반이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의미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반이어. 이것은 상반적 반이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으로 이제 의미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치고요. 다음으로 화용론으로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화용론. 그러면 그럼 화용론이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화용론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과정, 상황과 의사소통의 과정 안에서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연구하는 게 화용론입니다. 화용론. 그래서 이 화용론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주어진 상황이라는 것이 결국 이때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과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떠한 언어가 사용되느냐 했을 때 그 주어진 상황이라는 것은 의사소통 참여자, 그 다음에 주위 환경, 그 밖에 언어의 외적 요소 모두를 포함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참여자, 주위 환경, 언어 외적 요소 모두를 포함시키는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어떻게 의사소통의 관계가 달라지느냐,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화용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함의의 의미는 함의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자가 말아가지고 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의미와 더불어서 화자의 말에 내포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화자의 말의 의미를 내포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안에 숨어 있는 뜻이 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일영이가 오늘 TV 보러 집에 온대. 오늘 권투 경기는 다 봤군. 이런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오늘 권투 경기는 다 봤군이라고 하면 권투 경기를 못 보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이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일영이가 권투 구경을 할 때 무언가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영이가 오면 권투를 보는 데 있어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함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죠. 그런데 그 말의 어투 안에서 화용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함의하고 있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하고 있는 함의의 특징이라는 것은 먼저 함의의 내용이라는 것이 화자가 말한 문장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B가 직접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추 가능한 함이라는 것은 일영이가 권투 구경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B가 말하고 있지는 않죠. 오늘 권투에서 다 바꾼이라고만 얘기했지, 일영이가 오니까 권투 구경을 하는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의의 내용은 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안에. 더불어서 함이라는 것은 화자의 문장에 당연한 결과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바로 권투 경기를 못 본다는 것의 당연한 결과가 일영이가 집에 TV를 보러 온 것에서 직접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투 경기를 못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일영이가 집에 TV를 보러 오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권투 경기를 제대로 못 본다라는 당연한 결과가 나온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니까 이해하시겠습니다. 그 문장이 함의하고 있는 뜻을 갖다 어떻게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내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함의의 한 문장의 함이라는 것은 한 개 이상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일영이가 권투 구경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 단순히 그 의미를 넘어서는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권투 경기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일영이가 권투 경기를 보면서 흥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일영이가 평화주의자라서 폭력적인 권투 경기 보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라고 다양한 함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의미로만, 함이라는 것은 한 가지 의미로만 해석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의 함의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게 화용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화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화행이라는 것은 언어행위와 비언어행위가 동시에 화행이죠. 행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행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년필 좀 건네줄래라는 어떠한 말을 한다 그랬을 때 말과 행동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죠. 말로서 만년필 좀 건네줄래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언어 행위를 하고 있지만, 비언어적 행위, 그러니까 만년필을 건네달라는 비언어적 행위까지 수행하게 만들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화행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언어적 행위라는 것은 명백한 비언어적 행위와 불분명한 비언어적 행위가 있는데, 이 명백한 비언어적 행위는 자발적 행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고, 말을 함으로써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비언어적 행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화행에서. 다음으로 어떤 언어행위라는 것은, 표현된 언어행위라는 것은 명제의 행위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내포된 언어행위라는 것은,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언어행위라는 것은 명제 내용의 주어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포된 언어행위라는 것은 내용의 주어가 분명히, 그러니까 뭘 해달라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그 밝히지 않은 내용 안에 의도하는 바가 분명히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화행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화행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이 수반된다는 거죠. 같이 언어 행위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언어 말 안에서 그 말을 통해 가지고 비언어적 행위들을 수행하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화행이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상에서와 같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언어학의 이제 세 분류를 오늘 다뤄봤죠. 첫 번째 이제 통사론을 다뤄봤었고요. 두 번째 의미론,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용론을 다뤄봤죠. 그래서 통사론에서는 통사 구조 안에서 어떤 문장의 순서에 따라서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혹은 같아지고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봤었죠. 그 다음에 의미론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렇죠. 의미가 어떻게 위치하고 어떤 단어인가를 가지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사론이 어떤 문장의 구조 안에서의 순서 바뀜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게 통사론이라면 의미론이라는 것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연구하는 게 의미론이다. 거기에 비해서 화용론이라는 것은 어떠한 주어진 상황이 있고 그 주어진 상황 하에서 어떤 의사소통 과정에서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갖다가 연구하는 거다. 이게 화용론이다.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언어학에 대한 이야기를 2주에 걸쳐서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러이러한 것들이 언어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연구하는 한 분야다라는 것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이제 어떤 감상 동영상으로 이제 세 가지 정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배움 넘어 언어의 특성, 언어의 역사성, 그 다음에 배움 넘어 언어의 특성, 언어의 규칙성 한 4, 5분짜리니까 그냥 짧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멕시코 원주민의 말과 한국어가 얼마나 비슷한가 이 세 가지의 유튜브 내용을 좀 보시면서 언어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높여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